예, 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인저스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수금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레인저스입니다. 오늘은 결국 이제 참 이야기가 지난 시즌부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클럽이긴 하죠. 사실 이제 지지난 시즌에 정말 또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도 그랬었고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사실 이제 좀 기대감에 많이 올라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뚜껑을 따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클럽이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레인저스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 이제 다음 시즌의 개선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생각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좀 이제 주요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키앤드레 밀러 선수 트레이드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결국 이제 키앤드레 밀러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가브리코프 선수를 레인저스가 가브리코프를 노리고 있고 실제로 오프 시즌 도중에는 가브리코프랑 그 다음에 이제 프로보로프를 둘 다 같이 노린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브리코프를 노린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짙게 깔려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제 가브리코프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캡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키앤드레 밀러 선수의 트레이드가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키앤드레 밀러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스콧 모로랑 이제 픽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교환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캐롤라이나는 간략하게 캐롤라이나 또 한 번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간략하게 넘겨보면은 탑4 수비진을 재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 왜 갑자기 캐롤라이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결국 이제 밀러가 이제 거기 갔기 때문이죠. 재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번 시즌에 결국 이제 팀을 옮긴 두 명의 선수가 있죠. 브렌트 머스 선수도 이제 콜로라도 애벌렌치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드미트리 올로프 선수도 세너지 샥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두 명의 작년까지 뛰었던 요 두 명의 선수가 결국은 재계약을 안 하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틀린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황이 됐고 그리고 오르로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셰필드랑 이제 조합 자체는 좋긴 했는데 영입했을 때 기대치만큼의 경기력은 솔직히 아니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르로프 같은 경우 보스턴에서 진짜 너무 잘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스턴이 결국 이제 이 캐롤라이나 들어오기 전에 시즌이었죠. 이제 보스턴 넘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잘해서 그 정도의 활약을 기대를 하고 데려온 거였는데 굉장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제 베테랑 두 명의 수비수들이 팀을 옮기는 그런 상황에서 충원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또 CBA가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CBA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CBA 이제 조만간 이야기가 현재 이전까지의 CBA에서는 결국은 이제 팀의 잔류를 하는 재계약을 하면 8년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7년 그리고 그죠? FA에서 이제 UFA 선수를 이제 그냥 이제 맥스로 이제 연도를 땡기면 7년 계약으로 이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소속 팀이랑 계약을 하면 8년까지 그렇지 않으면 7년까지 간략하게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일단 어쨌든 8년 계약이 6천만 달러 연평균 750만 달러이기 때문에 계약 규모 자체는 이 정도가 사실 인플레이도 왔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키앤드레 밀러 정도 되는 젊은 수비수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오버페이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좋은 계약이냐 나쁜 계약 그거는 이제 캐롤라이나 때 말씀을 드릴 테고 일단 어쨌든 캡이 굉장히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키앤드레 밀러한테 750만 달러를 주는데 이전에 브렌트 번스랑 드미트리 올로프한테 이 둘이 합치면은 1,500만 달러가 넘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캡은 절약이 된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괜찮나? 수비진 이거 괜찮나? 캐롤라이나 지금 캐롤라이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키앤드레 밀러 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비진 조합이 슬레이빈이랑 밀러, 고스비언, 워커 그리고 니키신, 채필드인데 제가 순간 좀 정적을 가져간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대충 이제 보이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잠정 수비 조합이 이렇다는 거고요. 내년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레인저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설리번 감독입니다. 다시 돌아왔죠.
금이 환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또 이제 후토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시면 아닙니다. 일단 설리번 감독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감독으로 돌아왔죠.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제 감독 바뀌었습니다. 피터 라비올렛 감독에서 마이크 설리번 감독으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츠버그가 설리번 감독을 이렇게 해임한 다음에 사실은 설리번 감독은 정말 많은 팀들이 이렇게 또 이 차기 감독, 그러니까 감독이 없는 팀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감독으로 선임하고 싶은 거의 이제 바로 갔죠 레인저스로.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다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왜 다시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그 누구냐 존 토토렐라 감독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사실 설리번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존 토토렐라 감독이 이제 레인저스 감독일 때 그때도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로 설리번 감독이 있었고, 그러니까 현 감독이지만 그 당시 어시스턴트 코치였죠. 그 누구냐 그 토토렐라 감독의 어시스턴트 코치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인저스에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0910에서 1213 시즌까지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3, 14 시즌에 토토렐라 감독이 밴쿠버 감독으로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설리번 감독이 코치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무슨 사단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말 피츠버그 감독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누구냐 토토렐라 사단의 일원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경력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보스턴 코칭과 감독도 한 경력이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제 토토렐라 사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레인저스 시절부터 이렇게 뭐 국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인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은 재밌는 게 나중에는 좀 상황이 역전됐었죠. 설리번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토토렐라 감독이 코치로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근데 예전에는 이제 토토렐라가 감독일 때는 이제 설리번이 코치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뉴욕에 이제 돌아왔다. 아까 금이 환영 말씀을 드렸던 게 요것 때문입니다. 0910 시즌부터 1213 시즌까지 레인저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이제 재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츠버그 펭귄스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잘했죠. 1516부터 이제 감독 시즌 도중에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냥 이제 1516 시즌도 다 그냥 쳤습니다.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리그에서 이제 1516 시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운 기간인데 보시면은 이제 424승으로 리그 전체에서 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승점 같은 경우도 940점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그리고 이제 또 요것도 또 눈썰미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지만 마지막 3시즌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면 이제 그 수치가 누적이 돼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좋은 성적으로도 이끈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요게 정말 대단했었죠. 2016-2017년 스탠리컵 2연패. 요게 참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때 기억을 아직도 저도 사실은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설리번 감독이 이제 매물로 나왔을 때 많이 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역시 이제 감독으로서 스탠리컵을 이끌은 그렇기 때문에 라비올렛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라비올렛도 조금은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요즘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리지만은 뭐 2년 차의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라든가 그리고 뭐 선수단 장악 문제가 좀 나올 때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특정 패턴들이 좀 이제 너무 고착화되는 그런 증상들이 좀 라비올렛 체제에서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라비올렛이 이제 연도가 가면 갈수록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뒤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보시면은 이 연패를 일단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어쨌든 대단한 거고. 근데 이제 라비올렛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2006년에 스탠리컵을 우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플라이스 다른 클럽에서도 스탠리컵 결승까지 끌고 간 적이 있었고, 그죠? 필라델피아라든가 내슈빌 감독했을 때도 이제 스탠리컵 결승으로 이제 팀을 끌고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있기 때문인데 설리번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2연패라는 정말 이제 어마무시한 실적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인저스 코치 있을 때도 1112 시즌에 상당히 팀을 성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토토렐라 감독을 잘 보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51승 24패 7연장패. 그리고 이제 승점 획득률 66% 넘고 디비전 1위하고
동부 결승에서 이제 뉴저지 데빌스한테 2대4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레인저스 당시 있을 때도 성적을 남긴 바가 있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죠. 뭐 라비올렛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비올렛 그러니까 왜 이제 바꾸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 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비올렛 감독이 풀타임 1년 차랑 풀타임 2년 차를 비교를 했을 때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감독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레인저스 와서도 별반 다를 게 없었었어요. 이제 뭐 사실 요 내용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하락폭이 굉장히 큰 시즌들도 있죠. 그죠? 승점 획득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한 7% 이제 0.079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니 좀 이제 확실하게 잘 안 보이는데 그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100분위 단위이기 때문에 7.9% 14.6% 그죠? 이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풀타임 1년 차랑 2년 차랑 물론 이제 별 차이가 없었던 시즌도 있고 더 좋았던 시즌도 있지만 더 좋았던 시즌은 없구나. 그러니까 필립처럼 뭐 그죠? 거의 차이가 없는 시즌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승점 획득률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과정을 보시더라도 레인저스에서는 오히려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죠?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2년 차에서 떨어진 여러 팀을 이제 이 라비올렛 감독이 맡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경질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선수단 장악 문제가 이번에 사실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바나자드 역할 관련 문제 해가지고 작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교로운 타이밍에 지바나자드가 지난 시즌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도 라비올렛 감독이 결국은 좀 역시나 올해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감독을 자르고 설리번 감독으로 다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좀 실적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에서는 가브리코프 선수를 영입을 했죠. 사실 가브리코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레인저스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죠? 시즌 끝나자마자 뭐 이런 느낌에서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가브리코프랑 프로로프를 동시에 영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레인저스 쪽 인사이더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브리코프는 무리 없이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제 프로로프는 잔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기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계약입니다. 사실 가브리코프가 좀 중견급 선수. 왜냐면 이제 KHL 선수들, 러시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이제 KHL에서 뛰다가 넘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브리코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타일의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가브리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 넘어오는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29살인가 그런 걸로 알고 물론 이제 정말 그렇게 초월적으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나이가 있는 축에 속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계약이 되면 36살 정도까지 계약이 이어지게 되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은 연평균도 그렇게 크게 오버페이가 되지 않았죠. 사실 가브리코프 같은 유형의 선수는 사실 이번에 저는 꽤 계약 규모가 좀 기대가 됐었던 선수였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커질지. 왜냐하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셀러리 캡도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인플레가 왔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계약에서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브리코프까지 얼마나 계약이 튈 것인가. 이제 요게 좀 궁금했었는데 700만이면 이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잘 잡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레인저스는 이제 탑4를 공고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딜이죠. 이제 수비진 뭐 키앤드레 밀러를 내보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키앤드레 밀러의 그런 좀 책임감 없는 플레이 가끔 보면 이제 키앤드레 밀러 같은 경우에도 좀 적당히 압박 들어오면 적당히 퍽 던지다가 턴오버 나와가지고 실점하고 그런 것들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없고 이제 수비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탑4를 조금 더 공고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코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진짜 파트너를 안 가리고 누가 옆에 붙어도 경기력이 일정하게 굉장히 잘 뽑힌다라는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콜럼버스 시절 때도 그랬었지만 뒤에 이제 제가 LA 킹스 시절 때 이제 파트너들과의 이제 조합들 뭐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쭉쭉 올라갈 필요도 없고 최근 한 두세 시즌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제 파트너를 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시면은 특정 파트너랑 특정 유형의 선수들, 특정 유형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 선수로 비슷한 선수들이 있죠. 이제 요런 느낌에만 이렇게 붙었을 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근데 이제 가브리코프는 어떤 파트너를 가리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코디세시 뭐 이런 애들 육각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코디세시 선수보다 육각형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가브리코프는.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실제로 이제 사실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못 받지만은 실제로 경기를 보시면 러시 합류하는 그림이라든가 마무리 능력이라든가 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굉장히 좋은 투웨이, 물론 이제 수비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 2시즌 동안 LA에 있었는데 LA에서 조합별로 이렇게 보셔도 가브리코프가 붙었을 때 좀 손해가 보는 느낌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가브리코프랑 앤더슨, 그러니까 스펜스랑 앤더슨이죠. 그러니까 앤더슨이랑 이제 이 누구냐, 다우티가 부상으로 복귀하기 전에는 앤더슨이랑 조합을 짰었을 때도 뭐 득실 23득점 23실점 뭐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코프가 올라와 있을 때, 이제 요 조합이 올라와 있을 때 이제 이 전체 슈팅 시도가 비율적으로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도 이제 53%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코프랑 스펜스는 뭐 지난 LA 때도 조명을 드렸었지만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이 플러스 5가 아니라 플러스 10이잖아요, 그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플러스 10 이제 이렇게 나왔고, 득실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는 61.8%. 우리 보시면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 점유율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옛날에 이제 한창 이제 바르셀로나가 정말 이제 순수 점유율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한 15년 전 이제 펩 시절에, 그때 보시면 이제 점유율 막 뭐 60대 40, 70대 30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느낌이라고 알아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사실은 축구의 그런, 왜냐하면은 이게 이 SAT 같은 이런 수치들은 이런 점유율을 근사하게 알 수 있는 수치거든요. 상당히 근사하게. 근사값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또 보시면은 이제 이게 61.8% 같은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워싱턴 캐피털스에 있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워싱턴에 있는 로이 선수랑 주로 호흡을 맞췄었죠. 근데 로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3득점 올렸을 때 36실점 하면서 플러스 17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제 SAT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전체적인 슈팅 창출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잘 나왔다라는 거. 이런 이제 어떤 조합이랑 이제 조합을 맞춘다라고 해도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잘 풀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유연함을, 그러니까 선수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연함 측면에서 이제 또 강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셧다운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페널티 킬링에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여러 조합을 맞춰도 이제 무난하게 경기력이 잘 풀리는 부분에서는 유사시에 폭스 선수의 파트너로서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레인저스가 사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거 결론 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좀 어중간하게 가면은 한 1, 2년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 1, 2년 정도는 조금 숨고르기 살짝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컨텐더급 팀까지는 조금 어렵고, 약간 좀 강팀 느낌에 좀 잘 풀리면 이제 플레이오프권 정도 되는 강팀 정도 수준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FA 빅네임 선수들을 추가로 이제 수비진에서 또 영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사시의 가브리코프를 폭스 선수의 파트너로 올리는, 유사시가 아니지 그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의 폭스 선수 파트너로 올려도 괜찮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폭스의 파트너로 가브리코프 폭스로 가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수비랑 골텐딩은 떼놓을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코프가 시에스토르킨이랑 팀메이트를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가브리코프가 이제 KHL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을 때도 그죠? 이게 이제 NHL 넘어오기 전에 이제 스카에 있었죠. 이제 요때도 이제 시에스토르킨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었고요. 17, 19는 뭐예요? 18, 19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숫자에 오류가 좀 있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조합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같이 뛰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 챔피언십도 동료. 그리고 이제 2018년은 올림픽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후토크 때 가끔씩 이제 OAR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2018년에 한국에 왔었던 그 러시아 멤버들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원이었습니다. 가르코프가. 그래서 이제 가브리코프랑 셰스토르킨도 그때 있었고요. 이제 올림픽에서 국대에서도 호흡을 많이 맞췄고, 그리고 이제 스카에서도 이렇게 팀 동료로 오래 했었기 때문에 뭐 레인저스에서도 다시 이제 동료가 돼서 뭐 수비진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수비진이랑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셰스토르킨이 아직까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을 저는 잘 못 받거든요. 근데 가브리코프는 북미에 넘어올 때부터 굉장히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에 처음에 딱 넘어와서도 영어 인터뷰 굉장히 유연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조금 더 소통이 유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비진 조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가브리코프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하나 더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윌 큘리 선수도 재계약을 했죠. 사실은 정말 이제 레인저스의 칼바람이 몰아친다라고 봐도 이제 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왜냐면 카포카코라든가 이런 선수들까지도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인데 큘리 선수는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년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연평균 400만 달러 가까이 390만, 그리고 이제 이 2년 계약이니까 780만 달러, 이제 이렇게 이제 2년 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아무래도 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잘 성적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3-24 시즌 같은 경우에도 13골 8어시스트 올리게 되면서 좀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24-25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바로 무방한 수준으로 이제 20-20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뭐 정말 25-25 정도로 더 괜찮고, 뭐 정말 뭐 더 성장해가지고 30-30까지 뭐 장차적으로 찍어내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윌 큘리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 되기 전부터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기여, 골대 앞쪽에서 파워포워드로서 사실 이 선수가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꽤 기량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게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저스에서 결국 이제 요게 좀 개화하는 느낌이라서 주니어 시절 때도 굉장히 또 인상적인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뭐 무난하게 NHL 레벨에서도 다행히 잘 통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파워포워드로도 상당히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득점력, 그리고 직선적인 플레이, 네트 앞쪽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가지고 스크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팁, 아니면 이제 뭐 리바운드, 이런 느낌에서 득점도 많은 선수고, 실제로 큘리 선수는 고득점 지역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뭐 퍼센티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큘리 선수가 거의 한 3라인 같은 느낌으로 활용이 일반적인 느낌에서의 3라인 같은 느낌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1, 2라인에 들어간 경기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슈팅 숫자도 60개, 상위 14%, 그리고 골 숫자도 14골, 상위 13%,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도 23.3%, 상위 37%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큘리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서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FA는 사실 뭐 그렇게, 물론 요 선수들 말고도 좀 자잘한 계약들은 많았습니다. 레디시라든가 누구냐, 픽스 월런스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선수들은 다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직전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좀 결론적인 부분을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레인저스가 지금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정말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거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레인저스는 2년 전에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었던 팀이고, 지난 시즌에도 이제 그러한 이 전체적인 전력의 배경 자체가 거의 다 갖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이제 시즌 전 예상을 보시면 레인저스가 대부분 1위라든가 아니면 뭐 동부를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따봤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레인저스가 결국 이제 좀 변혁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변혁을 선택한 과정에서 이게 정말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이 24-25 시즌 도중이라든가 시즌 마무리된 시점이라든가 이런 느낌에서 주축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트레이드를 했죠. 트루바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카포카코, 그죠? 히틸, 크라이더, 켄드레 밀러, 라이언 랜드그런 다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중에서 어쨌든 이제 이 린드그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순서가 이제 린드그런이 좀 뒤에 들어가 있는데, 트루바, 카코, 히틸, 린드그런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가 됐고, 크라이더랑 밀러는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트레이드가 됐었죠. 크라이더 같은 경우에 애나임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키앤드레 밀러 같은 경우에는 캐롤라이나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은 트루바, 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셀러리 캡 덤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크게 이제 뭐 리턴도 크게 받지 못했던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결국은 이제 터질랑 말랑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기다리지 못했죠. 레인저스가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상 기다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히틸 같은 경우는 뭐 밀러를 받아왔으니까 뭐 그렇게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주축 자원들이 상당수 트레이드가 됐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수비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수시 선수랑 폭스 선수가 사실은 이제 둘이 이제 조합을 맞췄을 때 경기력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수시도 이제 좀 장신의 이런 또 수비형 피지컬 툴이 괜찮은 선수고, 폭스 같은 경우에는 좀 피지컬 툴은 좀 사실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약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수시 폭스를 이제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라인에 윌 버건 선수랑 가브리코프를 같이 매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좀 이 라인이 조금 셧다운 페어 같은 느낌으로 살짝 나오면서 이렇게 수비적인 역할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3라인에는 바카나이는 슈나이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수시랑 폭스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가브리코프를 올려도 돼요. 근데 가브리코프를 올렸을 때는 수시랑 보건 좀 이 라인부터 조금 수비의 그런 밸런스 자체가 살짝은 좀 확 약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1라인 몰빵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봐야 되는 측면에서는 가브리코프를 2라인에 보건 선수랑 같이 쓰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이제 무난하게 폭스랑 가브리코프를 그냥 쓸 수도 있고요. 하는 그림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돼가지고 레인저스가 근본부터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는 좀 건강하게 시즌을 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공격이 걱정됩니다. 공격력이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구성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확실히 하부 라인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작년이라든가 재작년. 왜냐하면 사실은 2년 전을 돌이켜 보시면 2년 전에 정말 센세이션한 활약을 올린, 저도 아직도 제가 그 이런 위험한 표현이다. 아직도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 게 히틸, 라프레네르, 카코라인이 3라인에서 정말 결정적인 활약도 많이 해주게 되면서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명단을 보시면 물론 1, 2라인 경쟁력은 괜찮습니다. 1, 2라인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뭐 지바네 자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바라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경쟁력도 있어요. 괜찮고. 그리고 이제 1, 2라인 센터들도 하드워킹 경기도 잘할 수가 있고, 특급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바네 자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윙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슈팅적인 능력 괜찮은 부분이고, 네트 앞쪽에 존재감은 큐리가 이제 담당을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조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탑 6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바텀 6는 사실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릭이랑 브로진스키가 생각보다 지금 레인저스에서 경기력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레인저스는 바라보는 부분은 겨우 플레이오프를 가고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기적이 아니라 이제 좀 당장 바라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조금 멀리 가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2년 전에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텀 6로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힘이 많이 떨어지는 선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바네자드를 3라인으로 내린다라든가, 밀러를 3라인으로 내린다라든가, 트롤책을 3라인으로 내려가지고 좀 분산을 하는 그런 그림을 가져가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 상황 자체가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그동안에 요즘의 컨텐더 팀들의 좀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3라인까지 굉장히 숨막히는 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의 팀이었었고, 물론 이제 댈러스는 올해 또 그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플로리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유형의 팀이고, 그죠? 그런 느낌들이 꽤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신다 싶은데, 지금 예상 공격진의 요 경기력을 레디시도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은 못 미치는 시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게이브 페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풀타임 데뷔가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게이브 페로도 솔직히 풀타임으로 넣었을 때는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아직까지 장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페르시넨도 당연히 뭐 레인저스 들어왔다라고 해서 정말 괄목할 만큼 퍼포먼스가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었었죠. 내슈빌에서 예전에 정말 센세이션 활약을 펼쳤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브로진스키나 뭐 캐리그 뭐 괜찮다라고 말하면 램피 일단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이제 바텀 6에서의 좀 과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4, 25 시즌 대비해봐도 약해졌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그 시즌 프리뷰 할 때 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게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때보다 확실히 약해지긴 했죠. 왜냐면 이제 이때는 히틀이랑 카코가 3라인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큐리 히틀 카코를 3라인, 물론 이제 실제로 이 조합을 많이 쓰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예상 라인업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그죠? 확실히 약해졌죠. 요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대비를 해봤을 때도 확실한 강화로 보기가 지금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잘 팔면서 금방 턴어라운드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레인저스의 움직임은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다라는 게 제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가브리코프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역시 키앤드레 밀러까지 어쨌든 내줬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변수는 감독 부분이긴 하죠. 또 감독 부분에도 변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전 체제에서 조금 부진했던 선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바자드 같은 친구들. 지바자드는 진짜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지만, 저는 진짜 야, 얘 태업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도 바라봤을 때는 활동량 같은 부분에서도 좀 꾸준하지 못했던 경기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경기마다 너무 달랐었어요. 그리고 경기마다도 다르고, 경기 내적인 부분 1피리어드 잘하다가 갑자기 2, 3피리어드에 에너지 레벨 또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뛰는 그림도 많았었고, 그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플레이를 했던 이유 자체가, 만약에 라비올렛 감독의 그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라비올렛 감독 이야기를 할 때 라비올렛 감독이랑 좀 그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설리번 감독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트러블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의욕도 많이 들어갈 거고, 퍼포먼스가 회복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좀 걱정이 또 되는 건 뭐냐면, 설리번 체제 피츠버그의 강점, 엄청난 스피드로 트랜지션 게임, 전방 압박 게임, 요거였었잖아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6-17 시즌에 만약에 NHL을 보셨던 분들이면은, 그때 피츠버그는 진짜 다른 팀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다 팬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해외 쪽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걸 들어봐도 정말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피츠버그도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기반에는 스피드가 있었어요. 깔끔한 트랜지션 게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스피드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많았다라는 점.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스피드로 압도하는 경기력이 나왔을 때 설리번 체제는 제가 봤을 때는 100% 정말 120%까지의 힘도 날 수가 있고, 그 당시 플레이오프를 혹시나 보실 수 있을 계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돌려보시면 추천을 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다른 팀들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 됐냐고 하면은, 그냥 다른 팀을 계속 두드려 맞다가 역습 한 번씩 하고, 그런 느낌의 경기들이 대부분 시리즈의 스펜처였습니다. 그래서 막 슈팅 숫자 40대 20 이런 게 거의 밥 먹듯이 나왔던 게 그 당시에 피츠버그였었거든요. 정말 물론 이제 실제로 찾아보시면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스탠리컵 결승 같은 경우에도 뭐 샤크스랑 붙었을 때라든가 프레데터스랑 붙었을 때 이런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내슈빌이랑 세노제이가 수세에 몰리는, 정말 수세에 몰리는 경기력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스피드 게임을 아예 통제를 못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스탠리컵 결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부 결승에서 붙었던 오타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동부 결승에서부터 심지어 템파베이까지도 굉장히 피츠버그의 이 스피드 게임을 대응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협적인데 레인저스 지금 스케이팅 경기를 살펴보시면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톱 스피드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최고 스피드가 딱 찍혔을 때 기준으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톱 스피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그 상위 최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23, 23%니까. 근데 이제 35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63회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32에서 35km 가속 같은 경우도 1558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 하위 50% 이하에 있었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레인저스라는 팀은 스케이팅 게임에서는 아주 크게 강점을 보이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템포를 올리는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절대적이다라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폭스가 오랫동안 빠진 것도 여기에 좀 영향을 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설리번식의 그런 이제 업템포 게임, 트랜지션 게임을 보여주기에는 정말 이상적인 그리고 이제 파나린이라든가 지바드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느리잖아요. 보시면 그죠? 그런 애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최근 3시즌에서 설리번 감독은 112승 99패 35 연장패 승점 획득은 52.6%에 그쳤고요. 승점 259포인트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썩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바라보셔도 그렇습니다. 뭐 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6, 17 시즌에 우승한 이후로부터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게 실적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였었는데 바라보시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우승을 했죠. 2018년 1라운드 탈락, 2라운드 탈락. 예, 워싱턴한테 그때 졌었죠. 그리고 2019년, 2021년, 2022년에는 1라운드 탈락을 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소위 인터넷 말로 광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승 2연패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굉장히 이른 시점에 많이, 물론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설리번이 다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레인저스는 그냥 단순하게 플레이오프 성공 수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승을 노리는 클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가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공격진에서 좀 추가적인 개선은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뎁스로는 제 생각에는 정규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르기에도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설령 플레이오프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좀 좋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 지금 레인저스 잔여 캡이 77만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선수를 마이너로 내리면 조금 변동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셀러리 캡 상황이 지금 굉장히 또 이제 좀 빡빡하게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보강이 어렵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 시즌에도 작년처럼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지반자 아니면 파나리는 무조건 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의 유동성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파나리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바네자드도 완전히 최근의 경기력이 그냥 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기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이 지바네자드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림이라서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파나린이 올 시즌 끝나면 계약이 끝나니까 그냥 파나린을 트레이드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트레이드를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왜 그냥 파나린을 단독으로 넣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레인저스가 올 시즌 도중에 파나린, 폭스, 시에스토르킨 빼고는 다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파나린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에 단독으로 파나린을 넣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바자든 순수하게 경기력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액 연봉자들을 좀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가능성 이번 시즌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에도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막 하위권을 전전하고 이런 느낌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레인저스가 그냥 올해 뭔가 이제 뭐 한 1, 2년 만에 뭔가 홈런을 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한 3년 차부터 조금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주력 자원들은 장기 계약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 자원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캡 유동성 자체는 어마무시하게 확보가 되는 게 레인저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바라보시는데 이게 지금 조금은 한꺼번에 다 집어넣은 거라 가지고 조금 보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파나린 올 시즌 끝으로 계약 만료되고요. 수시랑 그 다음에 이제 슈나이더, 그죠? 이제 이런 선수들도 계약이 다 만료가 됩니다. 물론 슈나이더는 RFA이기 때문에 만약에 잡는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슈나이더가 사실은 슈나이더 좀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죠. 그러니까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금액이 확 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큐리, 레디시, 페르시넨, 캐릭, 에드스트램, 램피 이런 친구들까지도 2년 내로 다 만료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저스가 조금은 이제 한 1, 2년 동안은 팀을 조금 다듬는 느낌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요건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당장 이제 올 시즌 끝나면은 이제 파나린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파나린 금액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파나린의 저 1,100만 달러의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시도 계약을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다 캡이 한 900만 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 시즌에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계약 공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빅네임들 엄청나게 풀리죠. 그죠? 내년에 UFA들 엄청나게 많이 풀리죠. 물론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도 셀러리 캡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확보가 됐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 자체가 확보가 됐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큰 빅네임을 또 영입을 그러니까 빅네임을 이제 거의 매년 영입을 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연평균 1,0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정말 슈퍼 빅네임 선수들. 그런 상황도 충분히 레인저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가져가는 그림이. 살짝 이제 한 1, 2년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금 더 옥석 가리고 만약에 정말 장기 계약자도 이제 뭐 지만자가 뭐 계속 이제 경기력이 안 올라오면 물론 올라오면 트레이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계속 안 올라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장기 계약도 이제 좀 트레이드를 하면서 캡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진짜 빅네임 내년에도 한 명, 내후년에도 한 명 이래버리면 순간에 그냥 확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올해는 뭐 어쨌든 단기적인 시각도 좀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단기적인 목표도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레인저스는. 그러면 근데 단기적인 목표를 바라봤을 때는 좀 팀 구성 자체가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성 자체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이게 좀 최상위권으로 분류를 하기에도 좀 그렇고 플레이오프권으로 일시도 조금은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솔직히 없지는 않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뭐 예를 들면은 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팀의 구성도 아니잖아요. 레인저스는 지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팀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일단은 원하는 변수가 안 나왔을 땐 좀 모호해질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크리스 드루리 GM의 생각이 한 1, 2년 정도는 살짝 이제 숨고르기 하는 느낌으로 가고 내년 빅네임, 내후년 빅네임 이래가지고 팀을 확실하게 조립해가지고 이제 3년 차, 그러니까 3년 정도 그러니까 2시즌 뒤 정도부터 확실하게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근데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이런 움직임이 조금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리고 또 레인저스는 FA 영입 싸움이 되면은 재미를 볼 수 있는 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그런 뉴욕이라는 도시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뉴욕을 대표하는 팀이 그러니까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뉴욕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시의 메인 간판 팀이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FA 영입전으로 들어갔을 때 팀이 어느 정도만 기반이 있다라고 해도 선수들이 좀 선호할 수 있을 만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FA 영입전에서 좀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그림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생각인지는 뭐 올 시즌 이제 좀 중간에 쓱 한번 지켜보면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 한번 크리스 드루리 GM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트리밍은 아마 금요일, 라이브는 금요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한 오전 6시, 7시쯤 이제 자른 걸 올리기 때문에 또 그냥 이제 짧은 걸로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할 텐데, 필라델피아 아니면 다음은 캐롤라이나. 뭐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